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대구 쪽 기온이 한 35도인가요? 그리고 어제 영천 쪽 기온이 뭐 36.5도. 무척이나 무덥네요.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 무더위를 더 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습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더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따라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시절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 GOP에서 2인 1조에서 초소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날씨가 추우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몸이 웅크려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좀 열이 좀 발산된다. 그래서 추울 때는 같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날씨가 더우면 이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무덥고 이제 습도가 나고 하면 제 마음속에 이제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무더운 날 특히 건드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OP 생활할 때도 한창 무더울 때 그 7월달 8월달에 보초를 쓰다 보면 밑에 이제 후임병들이 이제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답하기가 싫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한 번은 저희 사무실이 10층에서 이제 4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일을 좀 도와준다는 분들이 많이 왔죠.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우리 아우 녀석이랑 같이 이제 두 명이서 짐을 나눴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짐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칠판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요 짐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10층부터 4층까지 밑에서 두 사람이 들고 그 무거운 거를 길쭉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칠판을 들고 4층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아우 녀석이 말이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날씨도 무덥고 한데 그 아우 녀석이 칠판을 10층에서 4층으로 들고 왔는데 하는 말이 거의 다 끝났네요. 그거 하나 옮기고 나서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 아우 녀석은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래, 다 끝났다. 그 다음 거 또 후딱 나르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거운 거 이제 소파를 또 끌고 내려왔죠. 그래 또 그 아우 녀석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다 끝났네. 짐 2개 옮기고 나서 다 끝났다고. 그래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다 끝났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그 일도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매사에 이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라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하나 또 재미난 또 하나 정책이 하나 나왔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015년 올해 초까지 해서 부동산 경제를 풀어주는 정책만 계속 쏟아냈죠. 몇 년 전부터 뭐 취득세를 인하시켜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즉 1가구 2주택 3주택자, 즉 다주택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계속 풀어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이제 여름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좀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냥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그냥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와 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분들이나 딴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만 100% 순종하시지 마시고 이런 이유를 내가 차분히 나 스스로 이렇게 대책임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 지식이란 것은 부동산에 있는 사실이 나온 게 지식이 되겠죠. 지혜는 이러한 기사가 이러한 지식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경험이 되겠죠. 과거 사례. 그래서 이런 과거로 놓고 현재로 놓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금쯤이면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근거를 타인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습득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본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가계대출이 1100조의 대출이다라는 것. 가계대출이 1100조가 된다는 것. 좀 금액이 많죠. 그 속에서 이제 금융기관 대출이 대략 한 뭐 500조가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금융기관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350조가 이상 된다는 거죠. 즉 1100조라는 가계대출 중에 우리가 부동산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받은 그 대출은 한 350조가 이상, 약 대략적으로 3분의 1이 이제 가계대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계대출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는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계대출, 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담보대출도 증가되고 소득도 증가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경제가 활성화 잘 돌아가니까. 근데 경제는 그다지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소득은 그다지 증가되지 아니하는데 가계대출만 유독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는 좀 두려움을 가지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본다면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올 연말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국내 주택담보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이러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종합대책 중에 요것도 좀 압축을 한다면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요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자만 납부하잖아요. 뭐 5년 거치, 3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그럼 이자만 납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제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균등하게 쪼개서 같이 납부를 해라. 이런 이제 금융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변동금리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이제 고정금리 쪽으로 대출을 옮겨 타라. 그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도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를 했죠. 그래서 소득 증빙 자료를 본다면 내가 현재 직장인이야, 나는 재직 증명서가 있어, 직장이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 원청징수라는 그 증명서가 있죠. 그 다음 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그러면 소득 증명서로 해가지고 소득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현재 나는 재직을 하고 있지 않아. 저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소득이 이렇게 100% 다 공개가 되지 않아. 돈은 벌지만 좀 약간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좀 약간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출 받을 때 근로소득 원천 징수나 소득 증명원을 뗄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카드를 내가 얼마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체를 해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이제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나 카드를 한 달 동안 사용한 내역, 요거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을 증빙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 다니시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 사업에 대한 소득 증명서가 첨부될 때 대출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담보대출 심사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9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한 거,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LTV하고 DTI라고 그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그 중에서도 60%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기 초과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가 되겠죠. 70% 대출에서 60%는 정상적으로 된 거고 10%는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나간 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담보대출 70% 전부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이제 상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아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까지도 이렇게 하겠다 종합 대책이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돼서 또다시 구체화된 정보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대책 그러면 우리가 요런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한 15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도 요런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나왔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사신 분들도 이제 잔금을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이렇게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왔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막연하죠. 막연하고 또 많은 기자분들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억제를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한때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 사라 라고 말한 정부가 이제 와서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하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또 기자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맞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급등을 한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규제 억제 정책이 나오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또 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동산이 맞는데 부동산의 제외한, 부동산하고 관련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면 규제 억제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는 거죠. 또한 투자자의 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규제 억제 정책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팔고 싶은 심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동산인데 나머지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동산은 움직인다, 즉 가격이 움직인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움직인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꿈틀꿈틀거리는 꼭 생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지키는 거죠. 원금이 보존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또 최고의 투자를 잘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가 대세였죠. 근데 2008년도, 2000년도 후반부터는 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매우 힘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파트를 놓고 보더라도 소형 평수하고 대형 평수가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종목 중에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 단독주택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그래도 부자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제 부자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인기는 서서히 좀 떨어지는 추세고, 거기다가 아파트의 인기는 올라가는 거고, 즉 시간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저 바다에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 들어오는 파도를 정면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맞바닥 치려고 하지 말고, 요 파도의 흐름을 잘 타는 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 파도를 잘 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파도를 거꾸로 타시는 분들 괜찮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팔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에 파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투자를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회원님들을 또 이렇게 상담 신청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면 좀 반대로 가는 투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2주 전에는 또 기획부동산 또 얘기가 또 터져 나와서, 또 저랑 또 친하신 분이 또 기획부동산 소개를 통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지역에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밀려오면 밀려오는 대로 이렇게 순응하시고요. 또 밖으로 그 파도가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파도에 또 밀려 타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이밍과의 싸움이 되겠죠. 자, 아무튼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나왔어요. 이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는 점으로 본다면 부동산의 영향은 다소 미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요 심리를
좀 억제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긴 끼칠 텐데 요거로 인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또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팍 하고 떨어질 것이다. 그런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요, 요거보다 더 훨씬 크고 무서운 대책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 작은 것 중에 작은 대책, 요거 하나밖에는 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요런 대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부정적 요소가 과연 몇 퍼센트의 효과, 즉 요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50%가 억제가 될 것이다, 요런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1960년도부터 아니 그 이전 조선시대 때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대책은 정말 작은 대책의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방송을 듣고 요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어, 나는 계속 부동산을 사서 뭐 하겠어, 시골에 있는 것도 사고 저기 변두리 있는 것도 사고 그동안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것도 사고 요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지금 같은 이 시장의 큰 흐름에 요거는 작은 하나의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은 작은 의미의 하나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런 대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가장 타격을 보는 그런 이제 투자 종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우리가 광역시급으로 본다면 매매 금액이 한 8억짜리 정도 되고, 서울과 수도권을 본다면 매매 금액이 하다못해 15억에서 20억 되는 좀 비교적 단위가 큰, 꾸찌가 큰 것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투자 종목들은 다소 이런 영향이 좀 끼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다가구 주택은 지방 광역시급에서는 보통 매매 금액이 한 6억에서 한 12억 사이 평균 잡아서 한 8억대 정도가 움직이겠죠. 8억대 정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은 한 15억대에서 한 20억대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서울 수도권에 놓고 보더라도 안 좋은 지역의 다가구는 아직도 3억 4억 할 수도 있겠고, 광역시급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에 또 그래도 안 좋은 지역은 아직도 3억짜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우리가 쉽게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지은지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은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풀옵션이고 이런 거 가격대가 평균을 잡아서 지방광역시는 8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5억대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짜리야. 8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요? 오로지 투자 수익보다는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룸 투룸을 내놓고 월세 받는 거. 그럼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한테 받아야 되는 전세 보증금이 금액이 좀 낮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높이고 전세 보증금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즉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돈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한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를 살 때는, 취득할 때는 융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살 때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여유 자금 좀에 있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은퇴를 하셨어. 그러면 재직증명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안 되잖아요, 대상이.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떼지 못하고 소득증명원을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너무 금액이 크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구가
매수자가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런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뭐 다가구, 빌라, 연립, 오피스텔, 테마상가, 또 토지, 또 뭐 상가, 공장 요런 부분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작은 대책은 요런 특정된 몇 가지 한해서 지금보다는 다소 거래가 어려울 수가 있다. 요런 차원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힘들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출 받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힘듦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대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의 그 파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요거 말고 더 무서운 게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다 보면 요거보다 더 무서운 대책들이 아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냐,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냐, 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부동산 대책, 정책, 요거 하나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오르는 폭이 상승폭의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공개된 자리잖아요. 또 공개된 자리고 이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오픈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시고 또 곡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의 아름다운 부자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칼럼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칼럼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